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서는 유전자백 연구가 있기 전에는 주로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보고 이 위암 환자는 조기 발견 위암 환자는 두 개의 I형이 있구나, I형이라고 합니다. 서브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자를 단백질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여기 본 것처럼 4개의 선명한 그룹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인산 단백체, 당사 단백체 같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3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mRNA 데이터하고 단백질 데이터하고 인산화 데이터하고 상세화 데이터를 다 통합해가지고 분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4개의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분류되는 그 4개의 환자 그룹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4개의 환자 그룹들은 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암이 발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위암 환자들의 내용을 하게 되면 모든 환자들이 다 동일한 위암 환자로 취급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어떤 아이가 생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환자가 이 I형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들을 공략을 해야지 되는데 이 단백질을 공략하면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유형이 있다면 그 환자들은 그 치료에 반응하지 않겠죠. 왜냐면 엉뚱한 단백질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을 또 하나씩 판단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최근에 한 연구인데요. 췌장암 연구입니다. 췌장암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췌장암은 암 중의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존율을 얘기할 때 5년 생존율을 얘기합니다. 5년 동안 생존해 있으면 암이 치료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암 같은 경우, 췌장암 같은 경우는 1년 생존율입니다. 1년만 살아도 다 치료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생존율이 아직도 20%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췌장암 연구를 시작했고 그거 가지고 mRNA 데이터와 단백질 데이터와 인산화 데이터를 생산했는데 역시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mRNA 데이터는 이번엔 150명 췌장암 환자의 시료를 분석했는데 췌장암 환자가 3개로 나뉘어지고요.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만 삼았을 때는 환자를 3개로밖에 분류 못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단백체, 포스포 단백질을 다 통합해가지고 분석했더니 이제 몇 개가 나왔냐면 6개가 나왔습니다. 6개의 I형이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발병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mRNA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 150명의 생존율 커브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생존율이 아주 안 좋은 이런 환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아주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이 환자 그룹은 RNA2에 속해 있는 환자들은 특별히 사망률이 높은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유전자백체 통합 데이터를 가지고 6개로 분류를 해보면 훨씬 더 정밀하게 분류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하면 안 되는 환자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면 의사들이 환자들의 내용을 했을 때 의사들의 조직을
바이옵시 내시경 조직이죠. 내시경 조직을 떼서 그 내시경 조직 가지고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 암이 어떤 종류의 암이냐라는 것을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치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치료제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잡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환자의 조직에서 얻은 단백질 77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환자가 어떤 암에 속했는지를 갖다가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연 판별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연 판별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시작입니다. 정말 아직 정말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단계는 뭐냐면 이 환자가 췌장암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단계가 아니고요. 췌장암인데 어떤 유형의 췌장암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를 첫 발을 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알겠지만 환자의 췌장암 조직을 떼서 암을 판정해주고 그 암별 최적 치료제를 제공해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차이를 고려한 예방 및 치료, 그게 뭐라고 했냐면 정밀 의료라고 했습니다. 그 정밀 의료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연 판별 기술을 개발했고 이게 처음으로 개발된 기술이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했는데 20억 정도가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걸 갖다 실제로 상용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3년 후에는 병원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환자들을 분석을 하는, 환자를 진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신약 개발할 때 주로 어떤 단백질에 관심이 있냐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카이네이즈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있으면 그 단백질이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포스포리레이션, 인산화가 됩니다. 인산화가 되면 그 단백질이 기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런 인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저기 많은 신약들의 타겟이 뭐냐면 이 카이네이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서도 이런 카이네이즈를 갖다가 카이네이즈를 타겟하는 카이네이즈를 타겟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항암제인데 올무티닙이라고 하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베링거 인거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신문인데요. 그때 8,500억 정도의 돈을 받고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약품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조기 임상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인가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미약품의 올무티닙에 비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니까 인거에 하면서 이제 그 임상을 진행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피부 염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게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임상에 참여하시는 울버팀의 임상에 참여하셨던 그 여러 명의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 중에서 두 분이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리잉인글에서 스톱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베르모인교염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울버팀은 더 이상 항암제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 울버팀이 치료하려고 하는 암은 폐암입니다. 폐암. 근데 폐암도 당연히 우리 다른 연구들의 결과에 비춰서 짐작해 보면 한 가지 종류의 폐암이 아니겠죠. 그 폐암도 여러 가지 종류의 폐암일 것이고 폐암 환자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병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환자를 울버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하다 보면 어떤 환자 그룹은 잘 반응하겠지만 어떤 환자들은 반응하지 않고 또 어떤 환자들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면 임상은 거기서 스톱됩니다. 그동안 투자됐던 수십조 원의 연구 개발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런 복잡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시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미 여러 개의 최상암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는 우리가 찾아냈던 6개의 아형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 신약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는 환자들만 치료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임상이 진행되면 당연히 그 약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은 개발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FDA에서 몇 년 전에 FDA의 수장인 이런 레터를 썼습니다.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임상을 할 때 그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가장 반응이 잘할 환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어떤 거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있다랬죠. 그 신약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아형을 미리 판정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판정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처방할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떤 환자들은 반응할 것이고 어떤 환자들은 반응하지 않겠죠. 그러면 반응하는 환자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나타날 것이고 그 그룹의 그 다음에 2상, 3상, 4상 넘어갈 때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환자들만 선별을 해서 임상을 하게 되면 그 신약 개발의 성공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먼 일이긴 하지만 각 개별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기왕에 만들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그런 최적한 신약들에 대해서 그런 아형 판별 기술을 적용시켜서 각 아형별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향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그 최적한 환자의 조직을 받아서 어떤 아형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아형에 최적화 반응을 보이는 약제를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얘기하는 정밀의료, 암 정밀의료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말은 빼고요. 요거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첫 번째 미의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6년에 발표했던 2015년에 죽은 자기의 큰아들을 회고하고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캔서 문제까지 연구를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ESC를 눌러야 될 거예요. 되게 짧은 영상이니까 금방 끝나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내용은 뭐냐면 그 캔서를 정복하는, 여기서는 엔드라고 표현했는데 캔서를 끝내는 것이 우리 능력 안에 있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I know nothing that is more bipartisan.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It's within our power to do it. 예, 아시다시피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으로 아주 잘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이 암을 정복하려고 하는 암 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적인 관계 없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 이루어내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캔서 분석과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정말 암정부 의료 관련돼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시고 제 발표를 이루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